나치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권력과 특권의 세계에서 태어났다. 그들의 부모가 혼란을 일으키는 동안 그들은 호화로움에 둘러싸여 현실로부터 보호받으며 살았다. 제3제국은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긴 그 정권의 공포와는 동떨어진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제공했다. 그러나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세계도 함께 붕괴되었다. 위대함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이 견딜 수 없는 짐으로 변했다. 나치즘의 설계자들의 자녀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역사 속 그림자로 밀려났다. 어떤 이들은 도망쳤고 또 어떤 이들은 유산에 집착했지만 모두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성씨의 무게에 의해 각인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신화가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부모와 그들이 만든 세계에 대한 진실과 어떻게 마주했을까? 그들은 자신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 유산을 짊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독살된 유년기, 특권, 맹신, 그리고 증오의 공장. 나치 엘리트 자녀들의 어린 시절은 체제가 강요하려 했던 왜곡된 세계관을 반영하는 인공적으로 구축된 평행 우주, 즉 하나의 밑이 세계 속에서 흘러갔다. 이 밀폐되고 특권적인 거품은 심리적 발달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훗날 역사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능력에까지 흔적을 남겼다. 제33제국의 설계자들이 거주했던 빌라와 대저택들에서는 특별한 세대가 자라났다. 이들 가족은 일상 전반이 철저히 국가사회주의 이념 아래 지배되는 환경 속에서 살았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행한 잔혹함과는 단절된 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다. 이들 가족 내 권위 구조는 종종 체제의 위계적 원칙을 반영했다. 아버지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공적, 사적 영역 모두에서 완전한 충성을 요구했다. 가정 내에 권위주의 원칙이 이식됨으로써 비판적 질문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알베르트 슈페어의 딸 힐데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말은 법이었어요. 그의 판단을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국가 권위의 연장이었기 때문이에요. 헤르만 괴링의 호화로운 저택, 카리날은 이러한 극단적인 특권의 정점을 보여준다. 1938년에 태어난 어린 에다 괴링은 들소와 사슴, 야생마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수천 헥타르 숲이 포함된 복합단지에서 상상을 초월한 호화로움을 누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약탈한 미술품들이 방마다 가득했고 괴링은 스스로를 제국의 예술 후원자라고 칭했다. 이 저택에는 전용 극장, 체육관, 수영장, 방공호, 그리고 사냥의 홀이라 불리는 900제곱미터 규모의 연회장이 있었다. 에다를 위해 해마다 어린 사자들이 길러졌으며 이들은 한 살이 되면 교체되었다. 그녀는 아리아미의 이상을 대표하는 소녀로 독일 언론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찬사를 받았다. 히틀러는 그녀의 세례 대부였으며 이 행사는 1938년 11월 대대적으로 열렸다. 이들 가족의 선전도구화는 내부 가족 역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디어의 지속적 노출은 공적 정체성과 가족의 사생활 사이에 해리를 야기했고 이는 후에 모순된 경험을 통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해리성 사고 패턴으로 이어졌다. 하인리히 히물러의 딸 구두룬 히물러는 1929년에 태어나 아리아 젊은이의 이상을 구현했다. SS 수장이자 독일 내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중 하나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특히 다정한 부성애를 보였다. 그는 그녀를 피피라고 애칭하며 불렀고 집에 있을 땐 매일 전화 연락을 했으며 여행 중에는 매주 편지를 보냈다. 홀로코스트의 설계자이자 동시에 헌신적인 아버지라는 이 이중성은 구두룬의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친 인지적 해리를 초래했다. 구두룬과 많은 아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충성은 이념에 대한 충성과 얽혀 있었다. 그녀가 하일리히 히물러에게 품은 깊은 자식에는 그가 대표한 이념에 대한 헌신과 분리할 수 없었다. 국가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어떤 의문도 단순한 정치적 의문이 아닌 아버지와의 근본적 유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어떤 후손들에게 있어 부친의 유산과 단절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상징적 부친 사례로 느껴졌던 이유였다. 전쟁 후 일부 복구된 구두룬의 일기는 이와 같은 평행 현실을 불편하게 들여다보게 해준다. 1941년 아버지와 함께 다하우를 방문한 당시 12세였던 구두룬은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아빠가 일하는 수용소를 방문했어요. 아주 크고 남자들은 정돈돼 보였어요. 아빠는 그들이 독일을 위해 일한다고 하셨어요. 입구엔 꽃이 많았고 모든 게 매우 깨끗해 보였어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형성된 이 어린 시절의 인식은 이들 아이들에게 가해진 현실 필터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괴벨스의 자녀들은 나치 선전 기계의 지속적인 주시 아래 아리아 이상 가족으로 묘사되었다. 헬가, 힐데가르트, 헬무트, 홀데, 헤드비히, 하이드룬 모두 히틀러를 기려 이름이 H로 시작하는 이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잡지와 뉴스에 등장했다. 그들의 교육과 사회활동은 나치의 미덕을 본보기로 삼도록 세심히 설계되었다. 공적으로는 엄격한 이미지였지만 괴벨스는 집안 직원들에게 장난기 많은 아버지로 기억되었다. 그는 자녀들을 위한 보물찾기 게임을 열거나 잠들기 전 전통 독일 동화의 반유대주의적 요소를 가미해 들려주곤 했다. 아우슈비츠의 지휘관 루돌프 회스는 수용소 경계 바로 밖의 안락한 집에서 아이들과 놀고 정원을 가꾸며 살았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날 다른 아이들의 사형을 명하거나 수백 명의 유대인을 가스로 학살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의 딸 인게비르기트 브리기트 회스는 수십 년 후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는 이상적인 아버지였어요. 우리에게 소리친 적도 없고 벌을 준 적도 없어요. 매일 밤 내 침대에 앉아 하루 동안 일어난 일, 공부, 친구들 이야기를 나눴죠.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아우슈비츠 사령관의 딸의 이 증언은 이들 가정이 어떻게 부선계와 조직적 잔혹함을 동시에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아버지의 직업이 체계적인 폭력이었던 가정에서는 가족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자주 흐려졌다. 몇몇 후손들은 성격 강화라는 명목으로 극심한 체벌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니클라스 프랑크는 오늘날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훈육 방식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버지는 고통에 저항하는 능력이 인격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일부러 극심한 공포 상황에 노출시키곤 했죠. 교육적 피난처, 국가사회주의의 엘리트 학교들. 국가사회주의 엘리트 자녀들의 사상 주입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는 나포라, 나셔널 포리티시 에치용스 안시탈튼, 국가정치교육기관과 오르덴스부르겐, 미래 제국 지도자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요새화된 아카데미이 있었다. 이 기관들은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가장 정교한 교육적 구현을 대표했다. 나폴라는 1933년부터 SS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설립된 엘리트 기숙학교로 엄격한 신체 및 군사훈련과 철저한 이념 교육을 결합했다. 고위 장교와 나치당 주요 인사의 자녀들이 입학 우선권을 가졌으며 이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기관들의 입학 시스템은 정권의 인종적 강박관념을 반영했다. 지원자들은 두개골 비율부터 눈 사이 거리까지 측정하는 철저한 신체 검사를 통해 인종적 순수성을 확인받아야 했다. 갈리치아의 나치 총독 오토 폰 베흐터의 아들 호르스트 폰 베흐터는 이 과정을 의료 검사와 인문 의식의 결합으로 묘사하며 우리는 순혈 가축처럼 측정되었다고 회상했다. 에다 괴링은 정권 붕괴 전 나폴라에 다니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엘리트 기숙학교인 란트슐하임 암 졸링, 란슐하임 암 솔링에서 공부할 예정이었다. 7살의 나이에 이미 집중적인 사상 주입의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1945년 그녀를 신문한 연합군 장교는 그녀가 나치 선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었고 대부 히틀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황스러울 정도로 자부심을 보였다고 기록했다. 청소년들을 위해 1937년에 설립된 아돌프 히틀러 학교 에이돌프 히틀러 슐는 더욱 배타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선전부 장관의 장녀인 헬가와 힐데가르트 괴벨스는 이 기관에 잠시 다녔다. 전쟁 후 발견된 그들의 일기에는 이러한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현실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이 드러난다. 헬가는 1943년 일기에 오늘 우리는 왜 순수함을 유지해야 하는지 배웠다. 마이어 선생님이 열등한 인종과 그들의 결함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독일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러한 기관들의 교육과정은 거의 전적으로 우생학과 인종이론에 집중되었다. 생물학 수업에서는 아리아인의 우월성에 대한 사이비 과학적 이론을 객관적 사실로 제시하며, 수학에서는 군사 비용이나 비생산적 인구가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실용적인 문제를 포함했다. 역사는 완전히 재작성되어 독일을 유대인 음모의 역사적 희생자로 묘사했다. 바이에른의 나폴라에 다녔던 볼프 리디거 헤스의 증언은 이러한 교육의 심리적 영향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월성을 확신하며 자랐다. 끊임없는 신체 시험과 무자비한 경쟁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달았다. 여학생들의 교육은 보완적이지만 독특했다. 독일 소녀연맹의 엘리트 학교와 같은 여성기관들은 미래 지도자의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 준비를 강조했다. 남학생들이 지휘를 훈련받았다면 여학생들은 아리아 가정의 완벽한 수호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부여된 여성성의 모델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으며 미래의 모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집중되었다. 인종 이데올로기는 일상 활동에도 스며들어 인형은 다음 세대 아리아인의 모성 돌봄을 연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바느질 수업은 미래의 제국 병사들을 적절하게 입히기 위한 준비로 제시되었다. 루돌프 헤스의 아내이자 볼프 리디거의 어머니인 일제 헤스는 독일 소녀연맹의 교육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관점을 표현했다. 독일 소녀는 그녀의 몸이 인종적 성소이며 미래의 모성이 독일에 대한 남성의 군 복무만큼 가치 있는 봉사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여성의 몸을 국가의 재생산 도구로 보는 관점은 이 소녀들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놀이 활동은 이데올로기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난감, 동화, 인기 있는 게임들은 정권의 가치를 반영하고 강화했다. 선택된 가정의 소녀들을 위해 특입계열이 제작된 아리안네 인형은 뚜렷한 북유럽 특징을 지녔으며, 유덴 라우스, 주덴 라우스, 유대인 추방과 같은 보드게임은 반유대주의적 박해를 정상화했다. 이러한 아이들의 교육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비판적 사고와 이견의 체계적인 제거였다. 히틀러의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의 아들인 알프레드 슈페어 주니어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사상 주입이 너무 완벽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의심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진실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었고 질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피해일 것이다. 독립적 사고 능력의 위축, 망상의 붕괴, 의식적 자살과 최후의 몰락. 1945년 4월은 제3제국의 종말의 시작을 알렸다. 동쪽에서 붉은 군대가 진격하고 서쪽에서 서방연합군이 침투하면서 나치 엘리트의 자녀들을 보호하던 인공적인 세계는 격렬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위층 가족들은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절박한 선택에 직면했다. 히틀러의 지하 벙커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극이 펼쳐졌다. 요제프와 magda 괴벨스는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소련의 포격이 지표면을 뒤흔드는 동안 괴벨스의 6자녀는 답답한 지하 복합시설에 갇혀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히틀러의 개인 비서인 트라우들 윤게와 같은 목격자들은 그 마지막 날들 동안 괴벨스의 자녀들의 행동을 나중에 묘사했다. 12세의 장녀 헬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이전에 열정적으로 부르던 애국가를 거부하며 눈에 띄는 불안의 징후를 보였다. 겨우 4세의 막내 하이드로는 벙커 한 구석에서 인형을 가지고 천진난만하게 놀며 임박한 재앙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magda는 이념적 광신의 불안한 표현으로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와 요제프는 그들의 총통과 함께 죽기로 결정했으며 왜곡된 사고방식으로는 자녀들이 국가사회주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여겼다. 1945년 5월 1일 소련군이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다가온 상황에서 그들은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벙커의 전화 교환수였던 로쿠스 미쉬는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을 기억했다. 그들은 잠옷을 입고 탁자 주위에 앉아 있었고 막다 부인은 그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다. SS의 치과의사 헬무트 쿤츠 박사는 아이들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아 진정시켰다. 의식을 잃은 후 막다 괴벨스와 히틀러의 개인 주치에 루트비히 슈툰페거 박사는 그들의 입에 시안화물 캡슐을 부쉈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모성애의 행위로 막다는 자녀들의 생기 없는 몸을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겨주며 소녀들에게 리본을 달아주었다. 그녀는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장남 하랄드 크반트에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편지를 남겼다. 총통과 국가사회주의 이후에 세상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으며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요제프와 막다는 그 직후 자살했다. 한편 다른 나치 엘리트의 자녀들은 다른 운명을 맞았다. 괴링 가족은 오버잘츠베르크의 산악 거주지로 피신했다. 헤르만 괴링은 임박한 패배를 인식하고 그의 귀중한 예술 컬렉션을 옮긴 후 카리노를 폭파하라고 명령했다. 그가 미군에게 체포되었을 때 에다와 그녀의 어머니는 룩셈부르크의 팔라스 호텔에 수용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익숙했던 호화로운 환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인리히 힘너가 영국군에 체포된 후 구두룬과 그녀의 어머니 마가렛은 남부 티롤로 도망치려다 미군에게 체포되었다. 그들은 여러 신문센터를 거쳐 뉘른베르크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마가렛은 코트 어깨 패드에 숨겨진 시안화 칼륨 앰플을 소지한 채로 등록되었다. 신문 중 당시 16세였던 구두루는 신문관들조차 놀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다. 한 미군 장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힘너에 따른 나치 청소년 기준으로도 예외적인 수준의 세뇌를 보여준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비난을 단호히 거부하며 잔악행위는 연합군의 선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신념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불안감을 자아낸다. 마르틴 보어만이 베를린 함락 중 실종되면서 보어만 가족은 갑작스러운 분열을 겪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치 정권에서의 두드러진 역할로 인해 강도 높은 감시를 받으며 방황했다. 보어만의 어린 자녀들, 마르틴, 아돌프 및 다른 7 형제자매은 처음에 그들의 진짜 신분을 모르는 가톨릭 가정에 맡겨졌다. 이러한 충격적인 분리와 아버지의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 그의 유해는 1972년에야 확인되었다. 깊은 정체성의 공백을 만들었다. 루돌프 회스는 전쟁 후 잠시 도피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1947년에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의 자녀들은 밤에 전조등을 끄고 자동차로 북쪽으로 도망쳐야 했으며 연합군의 지속적인 폭격 아래 있었다. 회스는 가족 동반 자살을 고려하여 러시아군에게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치명적인 독약을 준비했지만 결국 자녀들을 생각해 이 생각을 포기했다. 홀로코스트의 주요 조직자 중 한 명인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도피는 가족의 버림과 이후 망명지에서의 재결합을 의미했다. 1948년에 그는 아르헨티나로의 입국 허가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짜 신분증을 얻었다. 그의 가족은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와 재회했다. 장남 클라우스 아이히만은 무장친위대에서 복무했으며 아버지의 이념적 신념을 전적으로 공유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재회한 후 남미의 신나치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다른 나치 도피자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사례는 이미 성인이었고 세뇌된 일부 자녀들에게 있어 정권의 붕괴가 반드시 이념적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신념의 비밀스러운 지속을 뜻했음을 보여준다. 거짓된 정상성, 집단학살, 가해자 가정의 일상생활. 나치 지도자들의 자녀들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의 일상적인 가족 생활이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부모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와 공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아이들 내면의 깊은 인지적 분열을 초래했다. 일기, 편지, 이후의 인터뷰들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는 가정 내 패턴들을 보여준다. 하일리히 히물러는 매우 철저한 가족 일과를 유지했다. 홀로코스트가 가장 격렬하던 시기에도 그는 딸 구두룬의 숙제를 검토할 시간을 따로 마련했고, 강제수용소 점검 여행 중에도 그녀에게 정성껏 고른 선물을 보내곤 했다. 1943년 9월 히물러가 구두룬의 생일을 맞아 보낸 편지는 이 불편한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사랑하는 피피, 내 생일에 함께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번 바르샤바 여행에서 찾은 이 브로치를 보낸다. 오래된 은으로 만든 거고 네가 좋아하는 한의 노르딕 문양이 있어. 약속했던 것처럼 피아노 연습 잊지 마. 아빠는 독일을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항상 널 생각하고 있단다. 이 오래된 은은 최근에 청산된 바르샤바 게토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독일을 위한 일에는 폴란드 유대인들의 조직적 학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시기 촬영된 가족 사진들은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평범한 장면들을 보여준다. 헤르만 괴링이 어린 애들에게 카리노레 마당에서 조랑말 타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 마르틴 보어만이 베르크호프 테라스에서 아이들을 웃으며 들어 올리는 장면,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잠자기 전 자녀들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해주는 장면 등이다. 이들이 학살 명령서에 서명한 날과 같은 날 찍힌 경우도 많았다. 가정집 자체도 도덕적 모순의 공간이었다. 아우슈비츠 경계 밖에 있던 회스 가족의 집은 자녀들에게 과일나무와 가축이 있는 어린이 천국으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정원에서는 화장터에서 나는 연기를 볼 수 있었다. 훗날 클라우스 회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 광경을 완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아버지로부터 빵 굽는 오븐이나 소독시설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가정의 평온함과 집단 학살의 물리적 인접성은 플라쇼프 수용소의 지휘관 아몬 괴트의 사례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그의 연인 루트 이레네 칼더가 우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저택의 발코니에서 괴트는 포로들을 향해 심심풀이로 총을 쏘곤 했다. 그의 딸 모니카는 1945년에 태어나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랐고, 그는 1946년에 처형됨. 훗날 가족 사진이 찍힌 테라스가 바로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던 장소였음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었다. 가족 내 의식은 도덕적으로 황폐한 환경에서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닷 역할을 했다. 회스는 공식적인 가족 저녁 식사를 고집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학교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가 수행하던 일은 철저히 언급되지 않았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바이에른 알프스로 하이킹을 떠났고, 이는 후에 강제노동 및 수감자 착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크리스마스는 상징성과 감정적 강도가 강한 행사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히물러나 하이드리히 가정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전통과 SS가 장려한 이교도 의식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였다. 아이들이 받은 선물은 그 출처가 섬뜩한 경우가 많았다.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장난감, 몰수된 물건들로 만든 옷, 유대인 예술가들이 강제로 제작한 공예품 등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심리적 성적 발달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나치 지도자들은 공공연한 금욕주의와 사적인 방종이 공존하는 기이한 양상을 보였으며, 그 결과 가정은 종종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외도가 당연시되었고 여성에 대한 대상화가 일상이었으며, 일부 가정에서는 명백한 학대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중성은 훗날 극복해야 할 분열된 현실을 만들어냈다. 숙제를 도와주고 정원에서 놀아주던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결국 대량 학살 명령에 서명하고 처형을 지휘하던 동일한 인물과 대면해야 했다. 이런 도덕적 모순은 훗날 그들이 보인 반응의 극단성을 설명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 즉, 아버지를 향한 완고한 부정에서부터 극단적인 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유죄로 태어나다 판결처럼 무겁게 짊어진 저주받은 이름의 유산. 전후 직후의 시기는 나치 지도자들의 자녀들에게 가혹한 각성이었다. 제3제국의 폐허에서 등장한 독일은 물리적으로 초토화되고 도덕적으로 충격에 휩싸인 나라였다. 이들 청소년, 특히 겨우 10대였던 많은 이들에게 그 전화는 특별히 폭력적이었다. 그들의 성은 존경의 대상에서 불명예와 악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1945년 이후 첫 몇 화에는 기아, 난민 생활, 사회적 혼란이 특징이었다. 이전에는 전쟁의 고통에서 보호받던 나치 장교들의 가족은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드러났다. 헤르만 괴링이 체포되고 예정된 처형을 앞두고 자살한 후 에다 괴링과 그녀의 어머니는 호화 저택에서 전기도 수도도 없는 오두막으로 옮겨가야 했다. 힘러, 괴링, 프랑크, 회스와 같은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은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다. 학교에서 이들은 끊임없는 괴롭힘, 사회적 고립, 노골적인 적대를 마주했다. 많은 이들이 성을 바꾸거나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이었던 아버지의 범죄에 깊은 수치를 느낀 브리기트 회스는 결국 독일을 떠나 미국에 익명으로 정착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60년 넘게 이 비밀을 지켰고 마침내 죽기 직전인 2013년에 인터뷰에 응했지만 새로운 이름과 정확한 거처는 밝히지 않는 조건이었다. 브리기트의 증언은 이 자녀들이 개발한 심리적 생존 전략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나는 내 삶을 밀폐된 구획들로 나누는 법을 배웠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어린 시절은 거의 열지 않는 정신 상자 속에 봉인됐다.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허구의 인물이 내가 되었다고 거의 믿게 됐다. 이런 해리 능력은 처음엔 방어 기제로 개발됐지만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다. 연합군이 강제로 시행한 탈라츠화 과정은 이들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산은 몰수됐고 은행 계좌는 동결됐으며 취업 기회는 극도로 제한됐다. 이전에는 존경받던 배우였던 에미 괴링은 전쟁 후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자산 중 3%는 연합군 정부에 몰수되었으며 5년간 연기 금지를 당했다. 연합군 당국이 설치한 탈라츠화 재판소는 독일 시민들을 주요 유죄자부터 면죄자까지 5범주로 분류했다. 나치 지도자들의 가족은 자동으로 심각한 제약이 따르는 범주에 속했으며 거주, 고용, 교육에 대한 제한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구두룬 힘너는 뛰어난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성 때문에 여러 대학 프로그램에서 거절당했다. 이들 청년의 교육은 철저한 이념 재조정이 필요했다. 나치의 강한 세뇌 아래 성장한 이들은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나치 정권을 명백히 비판하는 개혁된 교육체제에 적응해야 했다. 이 재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외상적이었고 성장기 동안 주입된 신념을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했다. 점령 당국이 시행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강제 수용소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 나치 범죄 전시 관람, 전체적으로 수정되어 국가 사회주의적 영향을 완전히 제거한 교육 과정이 포함됐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급격한 변화는 일종의 인지폭력으로 작용했다. 심리적으로 이 젊은이들은 익숙했던 세계의 붕괴를 수용하고 다정했던 아버지의 이미지와 전범으로서의 이미지를 조화시키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했다. 이 인지 부조화는 특히 파괴적이었다. 점령 폴란드의 악명 높은 총독 한스 프랑크의 아들 니콜라스 프랑크는 아버지에 대한 초기의 수치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박적이고 타오르는 증오로 바뀌었다고 묘사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그 이후의 재판들은 이들 젊은이들이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했다. 당시 10대였던 구두룬 힘너는 어머니와 함께 증언에 불려나왔다. 부모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며 많은 경우 처형되는 공개적인 광경은 이들의 이미 복잡했던 삶에
또 하나의 외상을 더했다. 가정 내의 역학은 극적으로 변했으며 특히 아버지가 처형되거나 수감되었거나 실종된 가정에서 그랬다. 이전에는 전통적인 나치 여성 이상에 따라 가정 역할에 제한되었던 많은 어머니들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주 수입원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루돌프 헤스의 아내이자 볼프 리디거의 어머니인 일제 헤스는 이 적응의 전형이다. 그녀는 남편이 슈판다우에 수감된 후 비서 및 번역가로 일하며 동시에 남편의 석방을 위한 운동을 주도하고 아들을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했다. 이 시기 동안 어머니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 마가레트 힘너나 에미 괴링과 같이 남편의 이념적 신념에 충실한 어머니들은 그 충성을 자녀에게도 전했다. 반면 나치 청소년 지도자였던 발두어 폰 시라우의 아내인 헨리에테 폰 시라우는 과거와 적극적으로 결별하고 자녀들이 새로운 민주사회에 통합되도록 장려했다. 그림자에 대한 충성, 부정과 도덕적 단절 사이의 자녀들.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나치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유독한 유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뚜렷이 다른 길을 걸었다. 어떤 이들은 급진적인 단절을 선택했고 또 어떤 이들은 완강한 옹호를 택했으며 일부는 가족에 대한 충성과 잔혹 행위에 대한 인식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 머물렀다. 구두룬 힘너는 변함없는 충성심의 가장 확실한 예를 보여줍니다. 전쟁 후 그는 그의 아버지 하일리히 힘너의 기억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도망친 SS 대원을 지원하는 비밀 조직인 슈틸레 힐페 침묵의 도움에 가입했습니다. 구드런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결의를 보였다. 그녀는 하일리히 힘너가 언급된 신문기사와 출판물을 꼼꼼히 수집했고 그녀가 연합국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반박 내용을 여백에 적었습니다. 1961년 구드룬은 독일 극우 정당 NPD 독일 민족민주당의 당직자 볼프-디터 부르비츠와 결혼하여 그의 성을 따랐으나 히물러의 딸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선물한 은제 브로치를 자랑스럽게 착용했으며 그것은 스와스티카 완 형태로 배열된 네 마리말의 머리를 형상화한 것이었다. 너나치 집단 내에서는 나치 공주로 알려졌던 구드룬은 SS 출신 장교들의 비밀 모임에 자주 참석했고 독일을 위해 싸웠던 이들과의 관계를 2018년 8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지했다. 1992년 그녀를 인터뷰한 독일 언론인 올리버 슈롬은 그녀의 집을 나치즘의 개인 박물관이라고 묘사했다. 집 안에는 SS 관련 물품들이 정성스럽게 보존되어 있었고 제복 차림의 아버지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슈롬은 이렇게 썼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 정권이 독일 문명의 절정이라 믿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다. 이는 외부 세력에 의해 잔인하게 중단된 황금기였다고 그녀는 본다. 이에 뚜렷이 대조되는 인물은 니클라스 프랑크로 그는 아버지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직면하기로 선택했다. 독일에서 존경받는 언론인이 된 그는 나치 정권의 잔혹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했다. 그는 1987년 델 바터 아인의 아브레히농 아버지 결산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정신병자라 부르며 사형당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니클라스는 아버지의 유산과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단절했다. 강연과 인터뷰에서 그는 한스 프랑크를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함의 괴물 모차르트를 들으며 학살 명령을 내리던 대량 살인자로 묘사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나치 지도자의 자녀들 클라우스 폰 슈라흐와 마르틴 아돌프 보르만 같은 인물들로부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의 형제자매들 역시 그가 책을 쓴 것을 용서하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히틀러의 강력한 비서였던 마르틴 보르만의 장남 마르틴 보르만 주니어는 영적 전환의 길을 걸었다. 히틀러가 대부였던 그는 나치 권력의 중심에서 자랐다. 그러나 전쟁 이후 그는 가톨릭 교회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1958년 7월 26일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이는 아버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상징하는 변화를 의미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그는 콩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고 젊은 시절에 증오의 교리와 정반대되는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직업적 선택은 아버지의 유산과의 가장 급진적인 단절이었다. 마르틴 보르만 시니어가 집단 학살의 행정적 조력자였던 반면 그의 아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섬기는 데 일생을 바쳤다. 아버지의 행동을 속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보르만 주니어는 복잡한 감정의 그물에 얽매여 있었다. 2000년에 한 감동적인 발언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다. 나는 그를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를 따르며 정치적 삶에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히틀러의 건축가이자 이후 군수장관이었던 알베르트 슈페어의 아들 알베르트 슈페어 주니어는 아버지의 직업을 따르되 그의 이념과는 거리를 두기로 선택했다. 2010년 쥐트도이체 차이퉁 슈투체 차이퉁 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평생 아버지와 나 자신을 분리시키려 노력했다. 거리를 두려 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그는 알베르트 슈페어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그는 건축가이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국제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상당한 명성을 쌓았다. 어떤 의미에서 알베르트 주니어의 직업적 여정은 간접적인 방식의 구속에서의 해방을 상징했다. 그의 아버지가 제3제국을 미화하기 위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설계했던 반면 그는 지속가능한 건축과 인간 중심의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몇 가지 유사성을 지적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매혹, 거대한 야망, 중국 같은 현대 권위주의 정권과의 협력 의지 등이 그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음에도 스스로도 인정한 양가 감정 속에서 일정 부분의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아우슈비츠의 악명 높은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의 아들 롤프 맹겔레는 아버지의 실체를 뒤늦고 충격적으로 알게 되었다. 아우슈비츠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라며 잘못된 정보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전쟁 영웅이라 믿었다. 1917년 그는 남미로 건너가 직접 요제프 맹겔레를 대면했다. 그곳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참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후회 없는 나치였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위장 신분으로 숨어 살던 요제프 맹겔레와의 이 충격적인 만남은 훗날 회고록에 기록되며 홀로코스트 가해자 심리에 대한 가장 귀중한 증언 중 하나가 되었다. 맹겔레는 자신의 의료 실험을 과학을 위한 필수적 기여라고 주장했고 아우슈비츠를 역사가 잘못 이해한 수용소로 묘사했다. 롤프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도덕적 질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으며 단지 부당한 박해와 도피 생활에 대한 원망만을 드러냈다. 이 섬뜩한 만남을 회상하며 롤프는 그 충격을 이렇게 고백했다. 그가 그런 잔혹한 짓을 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 모든 윤리, 모든 도덕에 반하는 것이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혐오에도 불구하고 롤프는 그를 당국에 넘기지는 않았다. 그는 요제프의 남미 은신처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이후 맹겔레라는 이름과 단절하기 위해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볼프 리디거 헤스는 아버지 루돌프 헤스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1937년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1941년 영국과의 평화 협상을 위해 단독으로 스코틀랜드에 비행한 사건, 당시 겨우 아이였다. 1950년대에 그는 루돌프 헤스 석방위원회를 설립했고 아버지를 독일과의 전쟁을 지속하려는 서방 열강에 의해 부당하게 투옥된 평화의 순교자로 여겼다. 1987년 헤스가 감옥에서 사망한 후 볼프는 그의 죽음이 영국 감시인들의 음모에 의한 암살이라 주장했고 이후 20년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음모론을 퍼뜨리는데 헌신했다. 유산의 반란, 오염된 혈통에서 기억의 의무로. 트라우마적 유산을 건설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나치 지도자들의 후손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장을 대표한다. 이 변화는 오랜 내적 갈등, 개인적 탐색, 그리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진실과의 조우 끝에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전후 독일 사회는 역사학자들이 페어강겐하이츠 베벨티궁, 베르강은하이츠 베벨티궁이라 부른 현상, 즉 나치 과거를 직면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으로 특징 지어졌다. 주요 가해자의 자녀들에게 있어 이 국가적 과정은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 투쟁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었다. 서독이 제3제국과 대조되는 민주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던 중 이들 후손은 부모의 행위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자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1960년대의 죄책감의 침묵에서부터 1961년 아이히만 재판, 1963-65년 프랑크푸르트의 아우슈비츠 재판, 그리고 1968년의 학생운동과 같은 사건들이 촉진함보다 공개적인 과거 직면으로의 전환은 이들 후손에게 부모의 유산에 대한 공개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세대 간 질문의 분위기는 가족 내 부정 혹은 정당화 서사와의 결별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일부 후손은 홀로코스트 기억의 윤리적, 역사적 차원에 대해 특별한 감수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짐이 아닌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부모의 범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트라우마적 유산을 역사 교육과 기억에 대한 적극적 헌신으로 전환시켰다. 플라슈프 강제수용소의 지휘관이자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등장한 악명 높은 아몬 괴트의 딸 모니카 헤르트비히는 이러한 변화의 전형적 사례다. 1945년 11월 태어난 그녀는 생후 1년 무렵에 아버지가 처형되어 직접 그를 알지는 못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괴트를 가족을 사랑한 전쟁 영웅으로 묘사하며 그의 범죄적 실상을 숨겼다. 모니카 삶의 결정적 전환점은 1993년 쉰들러 리스트의 개봉이었다. 극 중에서 아버지가 사디스트 살인자로 묘사되는 장면은 그녀에게 실존적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이 충격은 곧 진실을 향한 집요한 탐구로 이어졌다. 그녀는 방대한 역사 기록을 조사하고 플라슈프 생존자들과 인터뷰하며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들을 직접 방문했다. 2008년 그녀는 다큐멘터리 인헤리턴스에 참여하여 전쟁 중 괴트의 저택에서 한여로 강제로 일했던 유대인 생존자 헬렌 요나스 로젠츠바이크와 만났다. 가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직접적 생존자 사이에 이 놀라운 대화는 화해와 상호인식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 되었다. 괴트의 저택에서 매일 학대를 견뎌야 했던 헬렌에게 있어 모니카와의 만남은 순환을 마무리 짓는 방식이었고 모니카에게는 아버지가 야기한 고통에 살아있는 증거와의 마주함을 의미했다. 이 만남의 정점은 두 여인이 한 사람은 고문당했던 장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곳에서 잉태된 장소였던 저택의 폐허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는 순간이었다. 이 포옹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역사적 분열을 초월한 상징적 제스처였다. 루돌프 회스의 손자인 라이너 회스는 역사적 활동주의에 유사한 길을 걸었다. 익명을 유지하며 침묵을 선택한 이모 브리깃과는 달리 라이너는 자신의 복잡한 가족 유산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각성은 학교에서 다우 강제수용소로 소풍을 갔을 때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나치 전범의 명단에 회스라는 성을 발견한 순간 충격을 받았다. 상징적 결별의 행위로서 라이너는 여전히 유독한 이념을 고수하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했고 할아버지의 유산과 직면하기 위한 사명에 착수했다. 그는 홀로코스트 교육에 전념하며 조부가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를 조직했던 바로 그 장소들을 방문하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라이너의 진정성은 2009년 아우슈비츠를 방문했을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그는 국제 홀로코스트 회의의 참가자로서 그곳을 찾았고 고령의 생존자들은 그를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게 맞이했다. 그들의 눈에 그는
증오의 순환을 끊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생존자 마리안 투르스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할아버지의 범죄를 인정하고 기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은 루돌프 회스가 구축했던 시스템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라이너의 활동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들에게 약탈당한 소지품을 돌려주는데 힘쓴 일이었다. 그는 조부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파괴된 삶과 무너진 가족의 증거를 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다. 하인리히 히물러의 종조카 카트린 히물러는 가족 유산을 건설적으로 전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다.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가족사를 철저히 조사했고 그 결과물로 2005년 히물러 형제들을 출간했다. 이 책은 에른스트, 게브하르트, 하일리히라는 평범한 세 형제가 어떻게 나치즘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냉철하고 정직하게 분석한 작품이다. 이러한 후손들이 죄책감의 자녀에서 행동하는 증인으로 전환한 것은 특히 강력한 도덕적 주체성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들의 공개 증언, 교육적 기여, 역사적 진실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이 인물들은 유산으로 받은 낙인을 화해와 건설적 기억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어 놓았다. 성의 그림자, 기억을 여전히 지닌 얼굴과 몸. 역사적 기억은 공식 문서나 공공기념비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얼굴과 몸, 그리고 개인의 내러티브에도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다. 현대 독일에서 제3제국의 물리적 흔적은 대부분 제거되거나 변형되었지만 이 역사에는 결코 철거하거나 법으로 지울 수 없는 인간적 차원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후손들의 살아있는 존재다. 이러한 유전적 성씨적 유산은 역사적 기억의 신체적 아카이브를 구성하며 나치 과거를 독일 역사 속의 끝난 장으로 분명히 구분하려는 어떤 시도도 복잡하게 만든다. 이 상징적인 성씨를 지닌 이들은 독일 사회가 오랫동안 극복하고자 애써온 사건들과의 생물학적, 문화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신체적 지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헤르만 괴링의 종조카 베티나 괴링이다. 1956년 태어난 그녀는 악명 높은 대삼촌과 놀라운 신체적 유사성을 지녔다. 얼굴 구조, 눈매, 심지어 몸집까지도 자주 지적되곤 했다. 이 외모는 독일 사회가 잊고자 했던 과거를 되살리는 살아있는 기억으로서 작용했다. 베티나는 피할 수 없는 이 생물학적 유산과 결별하기 위한 극단적 선택으로 30세에 자발적 불임 수술을 받았다. 이 유전자를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중에 설명했다. 내 혈통에서 또 다른 헤르만 괴링이 태어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유전자 차단 행위는 나치 유산의 신체적 차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후손들이 자신의 DNA 속에 악의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심리적 감각을 가질 만큼 그 유산은 신체와도 깊이 얽혀 있다. 비록 과학적으로는 근거도 없는 믿음일지라도 오염된 피라는 인식은 여러 후손들의 생식 결정을 좌우해왔으며 역사적 유산의 가장 내밀하고 생물학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나치즘의 물리적 기념물이 의도적으로 도시 풍경에서 제거된 독일에서 이러한 후손들은 마치 육화된 기억처럼 기능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끊임없이 도전한다. 이들은 이름 자체가 과거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로서 작용하며 돌이 아닌 신분증, 직업 속에, 인간관계 속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성씨적 부담은 극단적인 정체성, 결별로 이어지기도 했다. 에다 괴링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두지 않은 채 201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의 성을 고수하며 완고한 충성을 보였다. 반면 알베르트 슈페어 주니어의 4자녀는 그가 사망한 2017년 이후 법적으로 성을 변경해 히틀러의 건축가와의 이름 연결을 단절했다. 독일에 거주하는 요제프 맹겔레의 손자 중 한 명은 완전히 다른 성을 사용하며 개인적, 직업적 정체성을 악명 높은 조부와의 연관 없이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몬 괴트의 손녀 제니퍼 테이즈는 이 유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대를 건너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독일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입양된 그녀는 38세가 되어 함부르크의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하나요? 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한다. 표지에 자신의 생모를 알아본 그녀는 그 책을 통해 자신의 조부가 플라슈프 수용소의 악명 높은 지휘관임을 처음 알게 된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특히 그녀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고 유대인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야기했다. 이 뜻밖의 유산과 화해해가는 과정은 그녀의 저서 할아버지는 나를 쏘아 죽였을 것이다 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나치 과거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 얼마나 돌출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제니퍼의 사례는 이 복잡한 유산에 추가적인 차원을 더해준다. 그것은 바로 인종적 정체성과의 교차성이다. 앞으로 독일인 여성인 그녀는 조부가 집행했던 인종법에 따라 열등 인종으로 분류되었을 존재다. 그녀는 나치 범죄자의 생물학적 후손이자 동시에 그 이데올로기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적 역설을 교육자이자 활동가로서의 활동 속에서 면밀히 탐구해 나갔다. 이 유산의 시각적 풍경은 오늘날 역사 아카이브에 보관된 가족 사진 속에서 드러난다. 베르히테스가 된 정원에서 웃으며 노는 아이들, 제복 입은 남성의 품에 안긴 모습, 혹은 지금은 역사적 괴물로 간주되는 인물들 옆에서 순진하게 포즈를 취하는 장면들. 원래는 가족의 사적인 추억으로 촬영된 이 사진들은 지금은 역사적 유물로 재맥락화되어 집단학살 기계와 공존했던 불안한 일상성을 보여준다. 이 후손들의 가족 앨범은 역사적 해리의 시각적 아카이브를 구성한다. 아돌프 아이히만의 미망인 이르름가르트.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찍힌 가족 사진들을 정성스럽게 간직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소풍이나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렵 남편은 가명을 쓰고 도피 중이었고 수백만 유대인을 절멸 수용소로 이송한 장본인이었다. 이 정상성의 이미지들은 인간이 어떻게 삶의 가장 극단적인 이중성을 분리하고 일상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물질적 유물들 또한 이 유산의 가시적 매개체 역할을 한다. 구두른 히물러가 아꼈던 은제 브로치, 에다 괴링의 어린 시절 방을 장식했던 약탈 예술품, 수용소의 죄수들이 만든 장난감이 SS, 장교 가정에 선물로 전달되던 일들. 이 모든 물건들은 그것을 소유한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과거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러한 유산의 대물림은 후손들에게 깊은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준다. 라이너 회스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시계가 원래 아우슈비츠에서 처형당한 유대인 죄수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수용소 박물관에 기증해 상징적 반환의 제스처를 취했다. 반면 다른 후손들은 유사한 유물을 개인 수집객에 판매하기도 했고 이는 홀로코스트 유산의 상업화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생물학적 자녀 세대가 나이가 들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지금 3세대라 불리는 홀로코스트 설계자들의 손자 손녀 세대의 목소리가 점차 더 두드러지고 있다. 1960과 80년대 주로 태어난 이 세대는 나치 유산과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직접적 책임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히 멀지만 여전히 성이 주는 무게를 느낄 만큼 가깝다는 세대적 특수성이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 전략을 만들어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손자 손녀 세대는 이미 나치 과거 직면이 제도화된 독일에서 성장했다. 그들에게 있어 과제는 가족 범죄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발견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자신의 자서전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였다. 라이너 회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모는 상상조차 힘든 진실을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진실과 함께 태어났죠. 우리의 과제는 발견이 아니라 그 역사를 삶 속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손 다수에게 있어 노년은 불완전하지만 일종의 임시적 화해를 가져다 주었다. 최근 촬영된 사진들에는 수십 년의 내적 투쟁이 각인된 얼굴, 상상조차 어려운 역사적 아카이브와 생존자의 눈빛을
동시에 마주한 눈동자가 담겨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교육 및 추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이 지닌 짐을 역사 기억을 위한 책임으로 전환했다. 반면 조용한 평범함 속에서 삶의 안정을 찾고 부모 세대가 파괴하려 했던 사회에 묵묵히 기여하는 이들도 있다. 이름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1세대에게 그것은 특권의 어린 시절과 불명예의 성인기 사이의 파국적 단절을 의미했다면 후손들에게는 집단적으로 공유된 역사와 맺어진 더 먼 거리의 연결로 변모했다. 21세기의 추모 풍경 속에서 이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역사를 유산으로 증언하는 이들이라는 독특하고 모호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들의 개인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덕적 재앙의 기억과 때려야 뗄 수 없게 얽혀 있다.